자, 이번 시간에는 179페이지에 그 사회복지법제는 13회 3교시 3영역 가장 착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아니죠. 헌법에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등등 있으면서 특히 사유권 규정으로 헌법 31조의 교육의 권리, 32조의 근로의 권리, 33조의 근로 3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뭐 등등등 많은 사유권에 관한 조항이 복지 관련 조항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뭐 어쨌든 틀린 거고.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연하였다. 시민법이라는 그 표현을 그러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표현은 시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것은 만들어진 것은 현대적 국가법, 실정법이라고 할 때는 사회법을 말합니다. 시민법이 아니라 사회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민법이란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생존권 보장은. 이 생존권이 참 우리도 지지리도 가난할 때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의 생존권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자존심이 걸린 생존권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배고파 죽기보다는 약 올라 죽잖아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헌법 규정을 보시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요력을 가진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뭘로 들었냐면 바로 국민연금법의 사회보장협정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같은 법률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진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방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번은 뭐 전면 틀린 거죠. 자,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으로 가서 보시면 재정연도가 빠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자, 뭐 어쨌든 그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8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효율법 199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주로 나오는 연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지요. 53번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의회는 할 수 없다? 아니죠. 서비스 신청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보호 대상자나 친족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고.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2번은 틀린 거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바로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모든 관계자들은 다 대표 위원이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거기 보면은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대표 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자 보호자의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직원, 시설종사자 대표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공무원,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긴 더욱이나 거주자 대표는 더 당당히 위원이 되고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적에는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요게 이제 함정이 되는데 시정명령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반드시 이것은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이건 첫 시작 단계부터 공문서 유죄가 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건 형법 적용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은 3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00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다뤄본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은 300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3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령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은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아동학대 피해 접수 현장조사 조사 54번 그냥 보시면 그냥 본기문화 53 넘어가십니다. 55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법인은 소위 설립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법인, 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립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폐지도 함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병합, 또 어느 하나는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에요. 설립이든 폐지든 병합이든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합을 하는 경우에 거주지를 달리하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뭐냐면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를 가진 두 법인을 병합할 적에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쪽도 다른 시도지사고 이쪽도 다른 시도지사인데 그 두 법인을 병합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소를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법인 병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임원은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이 있으면 2달 이내에 충원해야 된다. 임기는 3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외국인 이사도 둘 수 있으나 현 이사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단 이사는 시설장은 할 수 있다.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이것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의 원칙은 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원칙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재산.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보되 기본재산은 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등등, 투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등등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허가, 설명을 한참 했더니 너무 쉽게 나왔군요. 아주 다 설명드리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령이 아닌 것은 근거법령을 담기보다는 아닌 걸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요. 기본법 없다. 사회보험관련법 없다. 직영연금 관련법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동복지, 국민연금법 없는 거죠. 국민연금법 없습니다. 여튼 사회보험 관련 법령은 없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자, 여기는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법조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57번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십시오.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을 제가 읽어드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번 해설 보십시오. 그다음에 58번은 마침 좀 전에 다뤘던 우리 영역이 이제 되겠는데 사회복지 법령상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지요. 7개의 종류가 있다. 7개. 근데 물론 이때는 7개가 아니고 6개였겠지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그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3가지가 있다.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인확대가 아니라 노인학대. 피해 전화 운영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쳐버리면 이것도 안 보이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가 현장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요약 서비스가 아니라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재관 보호 서비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문 간호만 빼고. 그래서 이 해설에다가 젤로 뒤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전용 쉼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번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이다. 자, 영유아 보육법. 국공립 어린이집, 유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보급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 또 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또 자원봉사 협의인과 진흥위는 사회행정안전부, 자원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 이런 것들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례는 자치법규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은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해서 제정된 것은 규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 규칙 또는 조례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개폐 청구나 규칙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위법이란 말은 법령에 위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된 것은 당연 무효입니다. 위법한 행위나 위법한 하위 법령은 당연 무효죠. 무슨 취소 소송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적 절차를 따지고 말 것이 없이 당연 무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간접민주정치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직접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을 가미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는 뭐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지만 국민발언과 국민소환은 자치, 지방자치 수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환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본 것처럼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건이라든지 어디 교육감 소환건이라든지 주민소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이런 소위 개폐에 대한 주민청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법령과 사회복지조례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위의 개점을 한 점을 가지고 있지요.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당연히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무효. 옳은 것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바로 일반법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죠. 그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사회보장 관련 총 가장 상위법으로 하고 그 밑에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꼭 언제나 자리 잡습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을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아니죠. 실체법적도 있고 절차법적 규정도 많죠.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규정들 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은 3번은 괜히 읽었고 4번에 보시면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동이 있을 적에는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신법, 구법을 따져서 신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의 우선의 원칙도 지금 차례대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법과 구법의 차별도 있고 일반법과 특별법 차별도 있을 때 먼저 상위법 우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 그러고 나도 구별이 안 되면 신법 우선이 적용이 됩니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구체화된 헌법은 프로그램적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법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틀린 거죠. 최상위의 지위를 가진 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은 어떤 차별을 둬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상위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사회보장기본법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상위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상위법의 지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의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충돌시키게 된다면 답은 4번에서 우선이 돼야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 또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규정이 상충하는 개별 규정으로 접근하게 되면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에 다 옳은 그 규정을 두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자가 가장 적은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사회보장 협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봤었습니다.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 자, 거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70%는 되도록 해야 되죠. 바로 1번 규정은 이걸 그대로 장애인연금법에도 적용한다고 그랬죠. 장애인연금도 중증장애인의 70%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기초연금에서는 부부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본인과 배우자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본인과 배우자의. 자, 이건 틀린 거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20%씩을 감액하여 80%씩만 지급한다. 자, 이것은 그대로 장애인 연금법에도 적용된다고 그랬죠. 1번과 3번은 그대로 장애인연금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3교시 3영역의 특징대로 감액이 아니라 가산이라고. 감액이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 생각이 나는군요. 감액이. 가산이 아니라 감액. 그래서 착시를 요구했던 이 문제는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걸 틀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착시여시라는 착시하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내는 문제가 되겠어요. 3교시 3영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국위로 이주했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격이 상실되는 거지요.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당 60세 이렇게 할 적에 자격상실 요건을 보면 국내에가 아니라 국외 이주한 때 그 다음날 0시으로,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했다면 그 다음날 0시으로,
다음에 국민이 아니라 국적을 이탈했다면 그 다음날 0시부로 자격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역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0시부로 자격 상실됩니다.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도, 시군구가 나눈다?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는 국가가 40에서 90%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90%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다음에 63번을 보시면은요.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자, 의료급여법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하나인 의료급여에 대한 법률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되겠어요.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빨 뺐는데 또 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리 중복급여라 해도 신체를 가지고 하는 중복급여는 있을 수가 없고, 다음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가 있다. 수급권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 절차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료급여법, 지금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바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정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다른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의료급여는 지금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스티그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로운 쪽이라면 일반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쪽이라면 법률 개정을 해도 아무런 하자를 달지 않지만 공공부조는 아닙니다. 공공부조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그렇죠. 자, 의료급여법에는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이 있는데 1차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요양기관과 똑같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등등등. 그런데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만을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차,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은 것은 2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것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이런 그 구별을 전부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은 당연한 거고, 어제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가 유발되기 때문에 인정 신청을 받지 않고서는 소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배려한답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6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있죠.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보편주의 운영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가 되겠습니다.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틀린 거고.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를 또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부양의무자는 몇 촌? 1촌. 1촌 후 직계 혈족,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만 해당되는 거예요. 1촌입니다. 1촌. 촌수는 따지는 거 아시죠? 갈라진 점까지 올라갔다가 되돌려야 됩니다. 갈라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형제는 몇 촌이겠어요? 2촌. 왜냐하면 갈라진 것이 아빠 엄마의 입장, 아버지 어머니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1촌, 그리고 내 동생 2촌. 작은 아버지는 몇 촌이에요? 작은 아버지는 3촌. 어디서 갈라졌어? 할아버지에서 갈라졌잖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형제분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아버지 1촌, 할아버지 2촌,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3촌. 이렇게 해서 작은 아버지가 3촌, 이렇게 갈라진 점까지 가서 촌수를 쭉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당숙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숙이란 말을 알 수 있을까? 그게 계란 반숙인가? 뭐 이렇게. 왜냐면 요즘 뭐 형제들이 있다면 모를까? 사촌이 없어지는 것도 고작 한 20,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촌이 없어져 버리면 사촌이 있어야 5촌 당숙이, 아버지 사촌이 나에게 맞아면 당숙이 되 5촌 당숙이 되는데, 사촌이 없어버리면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거참. 저는 이제 유아들이다 보니까 그 가족에 대한 것이 어쩌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찬바람 불고 오면 그 쏠쏠하니 그 허튼 소리라도 낄낄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손자는 2촌입니다.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여기 보면은 좋고, 다음에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의 원칙에 보면은 신청 직권 병행의 원칙, 급여 기준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 현금 급여의 원칙도 있지만 세대 단위의 원칙을 뜻잖아요. 법률에도 분명히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되,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에 대한 것은 가구 중심이 가구.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개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세대 단위,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개별 가구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개인이 아니라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부양의무자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진다. 이것도 보신 적이 있죠? 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자, 그걸 다 합치고 거기에다가 소득인이 합치고도 소위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에 부족하다면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수급자나 수급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법 절차에 다 어떤 불리한 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저런 놈들은 맞으면 그 급여가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문 절차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에게도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대부분 이런 명칭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조문 그대로 썼네요.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함정은 여기에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서 나온 수익은 목적 범위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그건 뭐 당연하고, 어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국민건강보호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제2국민도
이건 말이 안 되는군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재가입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죠. 6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국기법이 나와 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하여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급여, 기구별로 된 것은 생계급여로 한다. 제가 설명을 할 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가지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2가지가 있다.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절대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률에는 지급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자활급여 하나만 지급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여기는 무슨 생계급여가 나왔는데 그건 아예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들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좋습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겠고, 수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더블 이의신청이라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장기관, 즉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적에는 역시 그 보장기관인 그 시도지사를 한 번 더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방법으로 꼭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더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니죠.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법규가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여기는 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의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법조문을 봤습니다. 왜 그래? 많이 주니까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법령에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국가가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다음에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생계급여 당연히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도 이 도서지방의 그 현대판 노예 이것들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에 의한 이건 뭐 틀린 거죠. 구두로도 되는 것이 국기법상 이의 신청 더블. 답은 3번과 4번밖에 안 남았네요.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재심사에 대한 결정, 그걸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심사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번의 행정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심사에 불복한다고 해서 따로 행정심판을 따로 거쳐서 행정소송을 갈 필요는, 맞으면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다. 지금 이거 없어진 지가 수십 년입니다. 우리 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여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맞으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 건강보험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에 관련된 권익침해가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고 거기에 불복한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신청하다가 짜증내서 그냥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정심판이 꼭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리을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도 다 안날로부터 90일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 이것도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 69번은 그냥 그 해설을 봐주시고 70번 보시죠. 70번은 단답같이 되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그냥 기계적으로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해서 취업촉진수당이 4개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다음 중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또는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그중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기 재취업수당이 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7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 내가 영시부란 말을 자꾸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잖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석선장은 어떻게 대상이 됐을까? 항공기나 선박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영토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지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바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 영시부로. 거주가 아니라 사망한 날, 다음 날 영시부로.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국적을 이탈한 날, 다음 날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볼 거다. 영시부가 땡 되는 순간 사실은 이미 자격은 상실됩니다. 자격.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개념이 오늘 발생을 하면 오늘 밤 0시를 24시로 끝나는 거죠. 다음 날은 0시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다음 24시로 끝. 그리고 다음 날 0시부로는 외국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국적을 잃은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날 다음 날, 국외 이주한 날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날부로 이렇게.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것은 그 다음 날 원칙을 확 뒤집어서 그때 영시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2번에 보시면은요 국민연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산정기준이 뭐죠?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연금보험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죠.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기준,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모두 기준연금에 그다음 거기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기여금과 부담금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4.5, 4.5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4.5, 4.5. 그래서 기준소득원액의 9%를 근로자가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4.5. 회사에서 사업주가 부담금이란 법률 명목으로 4.5%를 내서 9%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4가지로 되어 있다.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본연금액만 지급하는 것도 있죠. 부양가족연금액 빼고. 기본연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할연금. 분할연금, 왕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이영아가 선우은식 씨한테 뭘 요청하겠어?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살던 만큼 비율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장애연금 4급. 장애연금 1, 2, 3등급은 기본연금액 10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8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6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인데 4등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주잖아요. 부양가족연금액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바로 65세가 되기 전까지, 맞아요. 64세까지죠. 여전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연히 내가 냈던 보험료가 있으니까 내가 출생 연도에 의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5세가 되어서 타겠지만 그 전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기본연금액만 받게 되는, 기본연금액의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 받게 되고 아직은 부양가족연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버리면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소득은 내 소득이고 부동산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활로가, 지금은 그냥 자꾸 직장만 가지고 어디에 취업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취업이 될까? 내가 이거 따서 뭐해? 자꾸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창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물론 요양보호사도 따고 자격증이라는 건 정말 가진 자만이 특권이기 때문에 자꾸 자격증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을 갖지 마시고 가진 자만의 특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창업도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 그래서 한 4달 동안 알리는 작업을 쭉 하면서 장애인 활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거기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취업이 안 되면은 창업을 하면 되지. 창업을. 그런 기관에 처음부터 그 크다란 식당도 10년을 한 자리에서 해야 겨우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1년도 투자 않고 그야말로 목돈 몇 억씩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하드웨어 몸뚱이 하나 가지고 뛰어다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립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오지 떼돈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자립지원센터에 무슨 시내 한가운데 종각의 삼성빌딩에 7층에 자리 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동묘 뒤에 뒷담에 설치해도 되고 다 하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지만 자꾸 취업 쪽도 있지만 창업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 유리한 방법이 될 건데 어쨌든 사회복지를 하신 사람만이 여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자본금도 없는데 사람 데려다 쓴다 하는 순간부터 시작 자체가 사무실 알잖아. 사무실 여는 순간 이제는 250이 들어가거든요. 딱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250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을.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국민연금공단 다 좋고 어전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오는 것은 분할연금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연금 4등급은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상 이의신청.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과 유사한데 가운데가 다르지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그런데 심사청구를 넣어서 해요.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 심판위원회에서. 또 이의신청 첫 번째 절차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장기요양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 다른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장기요양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장기 용량이 아니라 장기 요양 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틀린 거죠. 옳은 것도 찾고 있군요. 이의신청은 당연히 지금은 구두는 국민건강의만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거기는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는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유신청 사건을 심하게 해야 된다. 이유신청 사건은 이유신청은 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공단에서. 다음에 이유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다. 이유신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위원회.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이유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행정소송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양보험이나. 다음에 74번은 뭐 평안하게 버리시고 75번을 보시면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주 착한 문제인데 요양급여, 간병급여, 주거급여가 나왔네요. 주거급여. 오히려 더 혼동되게 하는 것은 주거급여보다는 바로 휴업급여가 언제나 문제가 되지요. 휴업급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인데 거기다 실업급여를 적어놓으면 그것도 혼동된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적으로 급여에 대해서는 보되 주거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주거급여가 나오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주거급여는 국기법상 급여로 언급이 됩니다. 완벽하게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그 쏠쏠하니 안면은 많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여기 해설을 제가 좀 넉넉히 넣는다는 해설만 가지고라도 이렇게 집행해 주시면 아까 다루지 않았던 문제는 과감히 버리시고 여운 단계에서 수석을 나가지 마시고 그냥 다뤘던 문제 해설만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셨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정책론 한번 접근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